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수급의 불균형에 플러스 약간 어닝적으로 불편하니까 던지는 강도가 크다. 어닝 하향되니까 팔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실제 실적이 나와서 2분기 어닝이 깨졌어. 그날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 하면 저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회사의 스탠스를 잘 봐야 된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봤잖아요. 대선 TV 토론 이후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떤 섹터들을 볼까? 네. 밸류업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네. 자 어제 역동 경제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네, 역동 경제. 다이나믹 이코노미나요? 네네. 네. 뭐 아무튼 저는 뭐 역동 경제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단어는.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근데 밸류업을 구체화시켰다는 측면이 있고 밸류업은 두 개죠. 배당을 주는 쪽 기업과 배당을 받는 거 주주. 그죠? 배당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두 개 다 동시에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했는데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직전 3년 대비 배당의 5% 초과분에 대해서 5%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배당을 많이 준 회사들한테는 큰 유인은 없는데 그 배당을 조금 준 회사한테는 좀 유인이 있고 저는 두 번째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밸류업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속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고 한국에서 상속하기 어렵다 보니까 많은 대주주들이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주주들이 주주의 이익과는 조금 다른, 좀 반대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한도를 많이 늘려주면서 600억에서 1,200억까지 그 밸류업에 참여를 하면 이렇게 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해 주는 거는 조금 중소기업들한테는 좀 나름의 유인책이 될 것 같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받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배당을 받는 쪽 우리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요. 배당의 증가 금액. 증가 금액을 분리가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작년 대비 올해가 얼마나 늘었어 그 증가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45%에서 25% 낮춰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 많은 금액을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한테 수혜인데 그러면 이거는 너무 부자 감세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자산이 많은 분들을 좀 시장에 유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밸류업 구체화만은 한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돈 많으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금을. 많죠. 세금이 제일 중요하죠. 세금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밸류업의 중심에 그럼 어떤 걸 볼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좀 은행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은행. 자, KB금융의 월간 차트인데요. 자, 저도 은행주 투자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 은행에도 있었고 이렇게 KB금융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는 2016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2016년도에 정말 그때 무시무시하게 한번 오를 때 2016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은행이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대우조선 때문에 네, 그렇죠.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 0.2배 막 맞아. 이랬어요. 그때가 바닥을 찍고 완전히 그때 주가가 이제 2배 딱 이제 한 1년 안에 올랐고 맞습니다. 올해도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그때는 2016년도는 금리 사이클이었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유가가 급락합니다. 2015년 이때 그다음에 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같이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같이 시작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나는 사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저 오자마자 이제 안 좋은 주식을 숏을 했다가 왜 이런 걸 숏을 아니요 매크로적으로 아니 그때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유가가 25불에서 계속 올랐고 금리도 이제 그 해에 앨런이 올리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왜인데 이때 2016년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쇼크라고 보통 표현하고 뭐 트럼프 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은행주가 글로벌 은행주 다 좋았고 우리 은행주도 좋았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닌잖아요. 그죠? 뭐 지금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약간의 다수 의견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 아닙니까? 9월 달에 지금 인하 확률이 뭐 7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자, 근데도 은행주가 좋다. 이건 밸류업인데 자, 밸류업만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주가 조금 바뀌었다. 은행주가 바뀌었다. 자, 주가가 올라놓으니까 바뀌었다고 하네? 맞습니다. 원래 다 오른 다음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가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난 10년 동안에 은행주와 금리와 은행의 님을 볼게요. 님은 이자 수익, 그죠? 이자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시장 금리와 이자 수익 그대로 동행하죠. 2013년도에 쫙 금리 빠지면서, 그죠? 13, 14년도에 이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금리 빠지고 은행 님도 그 같이 빠지죠. 같이 빠지죠. 은행 님이 거의 뭐 1.4 순 이자 마진이에요. 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금리 좀 올라가다 같이 올라가고 18, 19년도에 다시 금리 쭉 빠지죠. 이때 좀 어려웠죠. 그때 이제 이때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고 뭐 그러면서 쭉 빠졌고 2020년에 당연히 이제 팬데믹 오면서 금리 완전히 1%까지 내려가면서 임 빠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년부터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서 우리도 3.5까지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님 그대로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네. 대출 금리를 높이지 못하게 막았든지 뭔가 있겠지. 네. 예금금리를 올렸든지 예금금리를 올렸겠지. 이건 그겁니다. 대출 금리를 정부에서 막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막은 것도 있는데 저원가성 예금이 없는 겁니다. 저원가성 네, 예금. 저원가성 예금. 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출 금리보다 수신 금리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고객한테 돌려주는 예금 금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근데 지금 저원가성 예금이 점점 줄고 있죠. 네,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얘기하고 은행 내에서는 요거를 이제 핵심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심 예금.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너무 좋은 예금이니까. 맞아요. 금리 안 줘도 되는 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객들이 은행에 그냥 너무 스마트해진 거죠. 네, 너무 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대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CMA 같은 CMA 그다음에 단기 채권 이런 어떤 그 픽스 인컴 세계 고객들이 안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준 것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막은 영향도 있죠. 네,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 상공인도 되게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분도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은행주의 할인, 시장 대비 할인율이에요. 자 2013년, 14년도만 해도요. 은행주가 시장 대비 30%밖에 할인이 안 됐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뭐 이때 코스피의 PBR이 한 배다고 하면 은행주가 0.7배 내외, 그죠? 그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15, 16년 되면서 거의 은행주의 PBR이 0.5배부터 우리가 수령합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되죠. 왜? 님이 빠집니다. 이때 빠지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그 18, 19년대에 더 빠지고 2020년 팬데믹 됐을 때는 거의 뭐 은행주 PBR이 0.2배, 3배. 이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강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은행들이 그 일단은 여기서 이제 팬데믹이 딱 오는데 굉장히 부실이 많아질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다른 주식들이 좋아졌고 오히려 이때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주는 열이 있었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은행주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거의 할인율이 마이너스 60%까지 지금 거의 50% 수준까지. KB금융이 PBR 0.5배까지 지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0.5배네요. 그렇죠. 올해 한 KB금융이 50% 올랐는데 왜냐하면 0.4배에서 50% 올라야 한 0.6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3배 정도 수준에서 올랐으면 그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 사이클과 무관하게 님도 따라가야 되는데 님이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은 금리인데 님인데 님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왜 오르냐? 자 이겁니다. 21년도부터 20년도 후반부터 금리가 올리기 시작해요. 그죠? 21년도 중순부터 금리가 올라가는데 님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더 저평가된 겁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요. 마이너스 80%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반등한 거 딱 이겁니다. 전 이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주주환원율. 자, 주주환원율이 예전에는 보통 한 20%대였어요.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사주를 하든지 자사주를 매입에 소각하고 동시에 이제 배당을 하는 걸 합친 건데 보면 은행은 20% 중반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정부가 맨날 금감원에서 뭐 정부에서 너 유보해. 지금 야 경기가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무슨 배당을 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주주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퍼주지 말고 유보해. 라고 굉장한 압박 프레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밸류업을 하면서 정부가 그냥 자율적으로 해란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B금융 신났습니다. 신났다는 표현 좀 그런가? 좋죠. IR은 주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자, 40%까지. KB금융이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40%를 얘기합니다. 나 주주환원을 40% 할게. 정말 센세이션한 거죠. 한국의 은행주가 정부가 다 듣고 있는데 금감원이 보고 있는데 40% 주주환율을 얘기했다. 사실은 과거 한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은행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운송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운송. 자, 글로비스 볼게요. 글로비스 지금 최근에 상단을 뚫고 오늘도 한 6만 원 근처 갔다가 지금 25만 원 끝났는데 자. 최근에 좋죠. 왜 좋을까? 저는 이겁니다.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자 현대차 그룹에서 과거에 현대차 그룹이 야심차게 키워준다고 PER 20배 넘게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네? 하면서 PER 6, 7배까지 빠졌던 그런 회사인데 대주주 지분이 많이 갖고 있어서 배당 성향을 최근에 나온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한 거예요. CEO가 나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향후 3개년, 25년부터 27년까지 최소 25%.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25%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글로비스가 2019년도에 한 6% 했다가 2022년도에 이때 20%까지 빠졌네요. 네. 그렇다고 글로비스가 엄청 어닝이 깨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팬데믹에 깨졌죠. 깨졌다가 그런데 20% 미만.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배당 성향을 줄일게요. 항상 후행적인 거예요. 배당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비스를 항상 미팅하면 항상 아쉬워. 이 회사는 현금도 많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깔끔한 회사거든요. 그냥 이 회사는 실적 예측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운임만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떤 물량을 보면 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회사를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DPS 그래서 알 수 있는데도 그렇죠. 배당을 안 줬다는 충분히 거죠. 경영 계획이 가시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니까 앞으로 이 회사를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시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배당 관련 펀드나 배당 관련 투자자들의 니즈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 DPS도 전년비 최소 5% 상향.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 DPS 대비 5% 상향. 주가가 얼마를 오르든 이제 주당 배당금을 계속 5% 상향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실적이 다음에 좀 깨져도 올린다. 그래서 배당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 그러네요.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성향을 아무리 올려도 실적이 깨지면 배당 성향이 올려도 배당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죠. DPS를 최소 5% 상향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은 번 거에 얼마를 주겠다는 그렇죠. 거고 네. 성과급 같은 DPS는 거죠. 그냥 아예 네. 확실히 돈을 주겠다는 얘기.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배당 성향은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같은 거고 DPS는 우리 고정된 연봉 같은 그런 그렇죠. 개념인데 연봉을 올려준 개념이에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주가치를 제고했다라는 아하. 측면이 지금 현재 주가를 상승에 이끌었고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지성도 매우 높게 이제 가이던스를 줬다. 이런 부분이 저는 글로비스 주가를 좀 반등시킨 거고 자 이제 어닝 시즌인데 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최근 1주 갖고 왔어요. 제가. 최근 일주. 왜냐하면 저는 초단타만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단타는 네. 긴 흐름은 못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뭐 한 달 후 전혀 단기적인 모여서 단기적으로 네.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을 제가 오늘자로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상향되고 있는 게 반도체, 전자와 닉스가 견인하고 좋아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운송입니다. 네, 운송. 최근에 운송에 관련 지표가 좋아지면서 운송, 그다음에 금융.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게 아까 뭐였죠? 최근에 금융.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우리가 또 복귀를 한번 해야 되니까. 증권.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볼게요. 금융, 음. 운수창고. 아하. 시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네. 반응하고 있군요. 네. 실적이 좋아질 그렇습니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향되고 있다는 거를 어닝 시즌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고 하향되고 있는 게 화장품, 조선, 에너지예요. 화장품. 네. 화장품 좋은 거 아니었어요? 좋았지. 아하. 주가는 좋았고 기대치는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아. 근데 실제 최근에 미팅을 한방을 해보고 가보고 해보니까 네, 그것보다는 조금 생각보다는 약간 눈높이 못 더 맞춘다. 좋다. 아하. 그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수급의 불균형에 플러스 약간 어닝적으로 불편하니까 기스가 나는군요. 던지는 강도가 크다. 어허. 자 그러면 화장품 어닝 하향되니까 팔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물론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반영됐다. 아, 이미 반영됐고, 반영돼 있다 좀. 네, 실제 실적이 나와서 2분기 어닝이 깨졌어. 그날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 하면 저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회사의 스탠스를 잘 봐야 된다. 라는 생각하고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인 톤으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네요. 지금은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또 수싸움을 하는 거네. 네, 수싸움. 회사에서 조금 그렇죠. 보수적으로. 네, 네. 그래놓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리고 거니까. 서프라이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를 위해서 아껴둘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실적에 대한 마사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가능한 부분들은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조선이 하향됐어요. 아하. 자, 지금 최근에 제가 저번에도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조선주 다 왔냐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하향의 폭이 엄청 큰 게 아니라 미세하게 하향되는데 저는 실적 시즌에 조선주가 오르는 걸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 근데 실적 시즌 들어왔어요. 근데 과연 이번에 많은 조정을 받을 거냐? 네,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다. 왜? 수주가 너무 셉니다. 오늘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VLGA, 또 가스선을 또 2척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2027년, 28년도 거의 다 찼어요. 네네. 28년도 지금 이제 도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주는 실적이 어차피 실적 기대감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선주는 조금 만약에 실적 때문에 기스가 난다고 하면 좀 좋은 엔트리 기회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트럼프 관련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갔잖아요. 네. 대선 TV 토론 이후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떤 섹터들을 볼까? 뭐 근데 맨날 보는 게 뭐 그러면 신재생은 안 되고 전기차 안 되고 우선 맨날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산업재 방산 뭐 그런 얘기보다 오늘 금융 아까 계속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금융 섹터를 잘 봐야 된다. 왜 지금 JP모건 체이스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과거에 미국 시장이에요. S&P 500 기준으로 2012년, 2016년, 2020년 다 대선이 있었던 해인데 금융이 다 1등입니다. 2020년은 다 좋았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규제 완화인가요? 규제 완화 좋습니다. 규제 완화도 있고, 근데 뭐 민주당은 또 약간 규제를 할 수도 있는 스탠스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어떤 당이 되든 뭐 그렇죠. 굉장히 큰 어떤 중심축은 바뀌지 않겠지만 결국 이겁니다. 대선 시즌이 되면 대선 연도가 되면 일단 돈을 많이 풀고요. 돈을 많이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요. 은행주가 가장 안 좋을 때는 사건 사고가 많을 때요. 조용하면 되는 지금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요. 그 연초나 올해 연초나 작년에 뭐 미국의 중소은행들 굉장히 이슈들 많았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의 빅베스를 미리 했다. 약간의 구조조정을 좀 선반영했다. 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리스크가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까지.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편하는 겁니다. 어닝이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16년도, 20년도, 16년도는 어떤 해였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좋았다. 그럼 지금 올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융주가 좋았지만 계속 봐야 될 섹터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수혜가 금융주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맘 먹고 오셨나 봐요. 뭐 너무 깔끔하게. 아니요, 내용은 좀 없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되실 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러이러하니까 버텨볼까? 아니면 사실 근데 이게 버텨서 이제 먹어야 많이 먹는 거지. 그렇죠. 빠졌다고 팔면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밸류업이나 실적 시즌에 어떤 부분 챙겨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는 아이디어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김탁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이게 고민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비바체 경쾌하게 이게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그죠? 네. 그래서 좋은 그건 좀 가벼운 거 아닌가요? 그 펀드 출시하신 것도 정말로 축하드리고 다음 기회에 저희 또 나와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